독일 외교센터의 회의실 한켠, 미국인 여성 외교관 엘리사는 단 한 줄의 주석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이 기술, 원출처는 기재하지 않음. 폴란드가 제출한 방산 보고서. 그런데 그 도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직접 받은 K2 전차 원본 문서처럼.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고 모두가 묵인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훔쳐진 그 순간. 엘리사는 혼자 조용한 전쟁의 시작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고민합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철학은 훔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의 침묵이 만든 반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나토 방산협력국 소속 군사 외교관 엘리사 윌리엄스입니다. 42세, 전직 CIA 정보 분석관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기술 배신의 현장입니다. 그날 저는 독일 베를린의 한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기술 문서가 비공식 USB에 담겨 회람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국 측 동의 없이 말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술을 훔쳐간 그들조차 한국이 만든 진짜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유출 사건이 아닙니다. 신뢰와 배신, 그리고 조용한 보복에 관한 이야기죠. 한국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분노도 항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침묵이었죠.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였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베를린 나토기술협력센터 12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죠. 정기기술 검토 회의였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문서 더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K2 블랙팬서 기술 해석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폴란드 기술진이 작성한 자료였죠. 처음엔 별다른 의심 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주석 하나가 이상했거든요. 출처, 한국방산업체 내부 기술 문서, 번역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다시 비비고 확인했죠.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문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 이건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원본 기술 문서를 그대로 번역한 수준이었거든요. 표기 체계부터 용어 정의, 심지어 분류 번호까지 한국 방산업체의 내부 시스템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CIA에서 15년간 정보를 다뤘던 경험으로 봐도 이건 정상적인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수출용 매뉴얼이라면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나올 리 없었거든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독일, 폴란드, 프랑스 대표들이 자연스레 그 문서를 참고하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자료인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폴란드 기술 담당관인 마렉 코발스키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K2 전차의 화력 통제 시스템은 기존 서방 기술과 다른 접근을 보입니다. 특히 현장 지휘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인상적이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상적이라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죠? 공개된 자료로는 그런 세부 사항까지 알 수 없었거든요. 코발스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특징은 복잡성보다는 현장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들의 지정학적 환경과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독일 대표인 한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관점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자료의 출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코발스키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공개된 기술 분석 자료입니다. 여러 소스를 종합한 거죠. 여러 소스라고 하셨는데 한국 측과 공식적으로 협의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밀러가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사, 우리는 공개된 정보만 다루고 있어요. 문제될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서는 정상적인 경로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한 자료가 어떤 식으로든 유출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 그 문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한국어 원문을 번역할 때 나타나는 특유의 문체, 한국 방산업계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들. 이건 분명히 내부 자료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김 박사라는 분이었는데 서울대에서 군사공학을 가르치던 분이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최근에 K2 관련해서 유럽 쪽으로 기술 자료가 공식적으로 제공된 적 있나요? 김 박사의 목소리가 의외로 차가웠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저는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엘리사 씨, 그런 상세한 자료가 공식 경로로 나갔을 리는 없어요.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한 건 완성품이지 핵심 기술 문서가 아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큰 문제에 휘말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맹국 간의 기술 공유라는 명목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핵심 기술이 비공식적으로 유출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 분명 복잡해질 거였어요. 하지만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3일 후 저는 독일 국방기술청에서 열린 비공식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양 무기체계의 서방 적용 가능성이었어요. 겉으로는 학술적인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을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세미나실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온 기술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독일의 주요 방산업체인 라인메탈 소속 엔지니어 토마스 슈미트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K2 전차의 화력 통제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서방의 복잡한 시스템과 달리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프랑스 탈레스 그룹의 기술자 피에르 디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단순하다는 건 후진적이라는 뜻 아닌가요? 우리 시스템이 더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은데. 그때 슈미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단순함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실전을 설계한 거예요. 우리는 실험실을 설계했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CIA 시절 중동에서 본 미군 장비들이 떠올랐거든요. 완벽한 성능을 자랑했지만 사막의 모래바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슈미트가 계속 설명했어요.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보세요. 복잡한 알고리즘 대신 현장 지휘관의 직관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건 한국의 독특한 군사 문화를 반영한 거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그룹의 마르코 로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전술교리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을 훔켜봤지만 그 기술이 나온 배경과 철학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한국 기술의 단순함은 그들만의 독특한 환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언제든지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거죠. 디부아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렇다면 더욱 우리와는 맞지 않네요. 우리는 평화시 운용을 기본으로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 기술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운용 철학에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도면을 베꼈다고 해서 같은 성능이 나올 리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슈미트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리사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적 스펙에만 집중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였네요. 그때 로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기술 분석이잖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저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술 도면을 훔치는 것과 그 기술의 진짜 가치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말이죠. 세미나가 끝난 후 슈미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엘리사,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뭔가요?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고민했을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시스템보다는 확실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을 테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다시 김 박사에게 연락했어요. 박사님, 한국이 K2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나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생존이요. 우리 병사들의 생존 말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작동이 지연되거나 고장나는 순간 그게 곧 우리 아이들의 목숨과 직결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단순히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절실한 사명이었던 거죠. 반면 유럽의 기술자들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분석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유럽에서 한국 기술을 무단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김 박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기술을 수출하면서 감수해야 할 위험이니까요. 그런데 화나지 않으세요? 화요? 물론 화나죠. 하지만 더 실망스러운 건 김 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이 우리 기술의 겉모습만 보고 진짜 가치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보물을 훔쳐놓고도 그게 보물인 줄 모르는 격이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축적된 실전 경험과 철학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방 기술자들은 그 표면만 긁어보고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바르샤바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유럽 방산기술협력체 실무진 모임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자리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했고 대화 소리도 평소보다 낮았거든요. 폴란드 국방부 기술협력과장인 아담 노아크가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는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 나토 회의에서 제가 자료 출처에 대해 질문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오늘 논의할 주제는 K2 전차의 현지화 가능성입니다. 노아크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각국의 기술진들이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때 독일 라인메탈의 슈미트가 USB를 꺼내 들었어요. 여기 상세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핵심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USB에 든 자료라니. 이건 명백히 비공식 자료였어요. 슈미트가 USB를 노트북에 꽂자 스크린에 한국어로 된 기술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번역본이 아니라 원본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구하셨나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슈미트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이건 공개된 기술 매뉴얼을 종합한 거예요. 하지만 스크린에 보이는 건 명백히 한국 방산업체의 내부 기술 문서였습니다. 문서 상단에 대웹이라는 한국어 표기까지 보였거든요. 프랑스 탈레스의 뒤부하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기술은 자유롭게 흘러가는 거죠. 국가 간 경계는 인위적인 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술이 자유롭다고? 그럼 특허권이나 기술 보호는 뭔가요? 이탈리아의 로시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나토 동맹국이잖아요. 정보 공유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제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노아크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엘리사,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한국 측의 동의는 받았나요? 슈미트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공식 문서가 아니니까 문제없어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을 마치 자신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공공재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수출한 건 무기만이 아니에요. 신뢰도 함께 수출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신뢰를 배신하는 거예요. 뒤부하가 비웃듯 말했어요. 신뢰? 무기 거래에서 신뢰가 뭐 그리 중요해요?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그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실망감이 말이죠. 돈 주고 샀다고 하셨는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판 건 완성품이었어요.
기술 노하우가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들의 영업 비밀을 훔쳐보는 거예요. 노아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엘리사, 당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단지 구매한 장비를 더 잘 이해하려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거라고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건 운용 매뉴얼이 아니라 설계 도면이에요. 한국이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은 핵심 기술 자료라고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을 이용할 대상으로 본 거죠. 기술만 뽑아내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슈미트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산 장비를 분석도 못하게 하자는 건가요? 분석하세요. 하지만 공정하게 하세요. 한국 측과 협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요. 그때 노아크가 회의를 정리하려 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엘리사의 의견도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 의견을 수용할 리 없다는 걸 말이죠.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일이었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슈미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엘리사, 당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거라고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한국도 같은 논리로 우리 기술을 훔쳐봐도 괜찮다는 건가요? 슈미트가 당황했어요. 그건. 바로 그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도둑질과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젠가 치르게 될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더 제기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신뢰를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상급자인 톰 앤더슨 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K2 기술 자료의 비정상적 유통에 대한 우려를 담은 내용이었어요. 보고서 제목은 한국 방산 기술 정보 공유 과정의 법적 윤리적 검토 필요성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어조로 작성했어요. 감정적으로 보이면 안 됐거든요. 앤더슨 국장은 보고서를 받고 며칠 뒤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엘리사, 이 보고서 때문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요? 독일, 폴란드 쪽에서 당신이 너무 까다롭게 굴고 있다는 불만이 들어왔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까다롭게 군다고요? 정당한 절차를 지키자는 건데. 앤더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엘리사,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한국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한국은 직접 항의하지 않았잖아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답답했어요. 한국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다니. 한국 문화에서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모르는 거였어요. 국장님, 한국이 조용하다고 해서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앤더슨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국 문화에서 침묵은 때로 분노보다 무서운 거예요. 항의하지 않는다는 건 아예 포기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앤더슨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술 분석일 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회의 초대가 줄어들고 중요한 정보 공유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저는 전직 CIA 동료인 마이클 존슨을 만났어요. 그도 현재 국방부 정보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요즘 당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저는 씁쓸했어요. 원칙을 지키려 하면 이상적이라고 하고 부정을 지적하면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였어요. 마이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일이에요. 이제 와서 중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계속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해야 한다는 건가요? 때로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유럽과의 동맹관계, 방산업계의 이해관계.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저는 마이클의 말을 들으며 좌절감을 느꼈어요. 모두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박사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박사님, 한국 정부나 방산업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김 박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 안 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실망하고 있어요. 실망이요? 우리가 서방을 너무 신뢰했나 봐요. 파트너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냥 기술 공급업체였던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대응이라. 별다른 대응은 없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둘 뿐이죠. 거리를 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김 박사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엘리사 씨,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복구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처럼 조용한 민족에게는 더욱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조용한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죠. 다음 주 나토 정례 회의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폴란드 대표단이 K2 전차의 현지 생산 계획을 발표한 거였어요. 우리는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전차 개발 능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노아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독자적인 개발이라니. 이건 명백히 한국 기술을 베끼겠다는 선언이었어요. 회의 후 복도에서 노아크에게 다가갔어요. 아담, 한국 측과 기술 이전에 대해 협의했나요? 노아크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구매한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든 우리 자유 아닌가요? 하지만 핵심 기술까지 복제하는 건 다른 문제죠. 엘리사, 당신 왜 이렇게 한국 편만 들어요? 우리도 나토 동맹국인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 편을 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편가르기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점점 더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되고 정보 공유 네트워크에서도 소외됐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문제적 인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신뢰를 배신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혼자라도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어요. 2024년 2월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양 K2 전차 2차 납기를 연기한다는 거였어요. 공식 이유는 부품 공급 일정 조정이었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해석이 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당황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핵심 무기 도입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저는 김 박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박사님, 납기 연기가 기술 유출 문제와 관련이 있나요? 김 박사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관련 없어요. 하지만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엘리사 씨. 신뢰가 깨진 상대와 계속 비즈니스 하기는 어렵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조용히 보복을 시작한 거였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폴란드와의 신규 기술 협력 논의를 모두 중단한다는 거였습니다.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 방산 기술 교육 프로그램, 심지어 민간 기술 교류까지도 전면 보류됐어요. 폴란드 언론은 일시적 조정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시간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보도했어요. 하지만 업계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슈미트가 저에게 연락해왔어요. 엘리사, 한국 쪽에서 우리와의 기술 미팅도 취소한다고 하던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알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토마스, 당신들이 한 일을 생각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술 분석이라며 남의 영업 비밀을 훔쳐본 거 잊었나요? 슈미트가 당황했어요. 그건 그냥 참고 자료였는데. 설마 그걸로 화를 낸 건 아니겠죠? 화를 냈다고요? 한국이 언제 화를 냈나요? 항의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깊이 숨을 쉬었어요. 토마스, 한국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아요. 대신 실망해요. 그리고 실망은 화보다 무섭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성수라는 분이었는데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님, 오랜만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화상으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화상통화를 연결했어요. 이성수 과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엘리사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알고 계시죠? 네, 대략은. 저희가 정말 실망했어요. 파트너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에 깊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어요. 성수 씨, 저도 그 문제로 내부에서 계속 제기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고마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성수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결정했어요. 유럽과의 기술 협력은 최소한으로 줄이기로요. 그럼 수출은 어떻게 하나요? 수출은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기술 노하우까지 공유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완성품만 팔고 끝이에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한국이 유럽을 파트너가 아닌 단순한 고객으로 격화시킨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성수 과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지원도 대폭 줄일 예정이에요. 왜요? 믿을 수 없으니까요. 기술을 가르쳐줘도 뒤에서 따로 분석하고 복제하려 할 텐데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국의 신뢰를 잃은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성수 씨, 혹시 복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성수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서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쌓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는 계속하겠지만 관계는 바뀔 거예요. 예전처럼 가족 같은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거래처 정도로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의 대응이 이렇게 조용하지만 단호할 줄은 몰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대신 그냥 관계 자체를 재정의해버린 거였어요. 며칠 후 앤더슨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엘리사, 한국 쪽에서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분석해봐요. 국장님도 이제 심각성을 느끼시는 건가요? 폴란드에서 지원 요청이 왔어요. 한국과의 관계 복구를 도와달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요?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까다롭다고 하더니. 엘리사,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복구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깨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특히 한국처럼 신뢰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조용한 메시지를 생각해봤어요.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대신 실망했고 그 실망은 관계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었어요. 신뢰의 배신에 대한 조용하지만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새로운 공세로 나토 동맹국들의 위기감이 고조됐어요. 특히 폴란드는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K2 전차 도입 일정을 앞당기려 했지만 한국의 차가운 반응에 부딪혔어요. 기존 계약 조건대로 진행하겠다는 게 한국 측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바르샤바로 급파됐어요. 한국과의 관계 복구를 위한 중재 역할을 맡게 된 거였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에서 만난 노아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엘리사,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어요. 긴급 상황인데도 납기 단축을 거부하고 있어요. 아담, 지금까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계약대로 돈 다 지불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라고요. 그때 폴란드 방산업계 관계자인 파벨 코시안스키가 끼어들었어요. 엘리사, 현실을 봐요. 러시아가 코앞에 있는데 신뢰가 뭐 그리 중요해요? 지금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예요. 저는 그의 말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여전히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업체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파벨, 한국에게 당신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어요.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그 파트너십을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신이라니 너무 과장 아닌가요? 과장이 아니에요.
한국 기술을 무단으로 분석하고 복제하려 한 건 명백한 신뢰 위반이에요. 그때 노아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관계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한국 문화에서 신뢰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먼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고요. 사과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건가요? 네. 그리고 기술 분석 자료들을 모두 폐기하고 앞으로는 한국 측 동의 없이 기술 연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코시안스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과도한 요구 같은데요. 우리가 산 장비를 연구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파벨, 그게 바로 문제예요. 한국이 판 건 완성품이었어요. 기술 노하우가 아니라요. 며칠 후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이성수 과장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성수 씨, 폴란드가 관계 복구를 원하고 있어요. 이성수 과장이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떤 조건이면 가능할까요? 조건이라. 그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진정성이에요.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당장 필요해서 아쉬운 소리 하는 건지 구분해야죠.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한국은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문화였거든요. 며칠 후 폴란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차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사과하고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공식적으로는 예의를 갖춰 응대했지만 실질적인 양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상황을 물어봤어요. 박사님, 폴란드가 사과했는데도 반응이 차가운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 씨, 사과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앞으로요?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폴란드는 당장 급한 불부터 끄려고 하잖아요.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폴란드는 긴급 상황 때문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한국은 장기적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타협점이 찾아졌어요. 한국은 기존 계약은 이행하되 추가 협력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기술 이전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현지 생산 지원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성수 과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예전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제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필요하면 폴란드에서 요청하세요. 그럼 검토해 볼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실감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적극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신중한 공급자가 된 거였습니다. 전쟁의 시급함 속에서도 한국은 자신들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 상황을 이용해 새로운 관계 질서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의 외교적 지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됐어요. 2024년 6월 한국과 폴란드 간의 새로운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겉으로는 관계 복구로 보였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저는 협정 문서를 검토하며 놀랐습니다. 이전 협정과 비교해보니 한국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기술 이전 조항이 대폭 축소됐어요. 예전에는 핵심 기술까지 공유하겠다고 했던 한국이 이제는 기본적인 운용 기술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지 생산 지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는 한국 기술진이 상주하며 생산 라인 구축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초기 설정만 도와주고 철수하겠다는 조건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지적재산권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에 대해 역설계나 분석을 금지하는 조건이 추가됐어요. 위반 시에는 즉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항까지 포함됐습니다. 노아크가 저에게 불만을 털어놨어요. 엘리사, 이건 너무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산 장비인데 분석도 못하게 한다니. 아담, 당신들이 먼저 신뢰를 깨뜨렸잖아요. 하지만 이전 조건을 완전히 바꾸는 건 과도해요. 저는 그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어요. 아담, 한국에게 당신들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에요. 그냥 고객일 뿐이에요. 고객이면 어때요? 고객이 왕이라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예요.
신뢰할 수 없는 고객에게는 최소한만 제공하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무기는 팔되 기술은 보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폴란드가 다시 배신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거였죠. 이성수 과장과 통화했을 때 그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엘리사님, 저희가 배운 게 있어요. 기술을 나누는 건 좋지만 상대방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성수 과장이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남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인들의 정서를 이해했어요. 그들에게 신뢰는 한번 깨지면 완전히 복구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독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국이 독일과의 차세대 무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슈미트가 당황해서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엘리사, 갑자기 한국에서 프로젝트 중단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요? 토마스, 그동안 당신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술 분석을 했을 뿐인데. 저는 답답했어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그 기술 분석이 문제였어요. 한국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들여다본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이라고 해서 남의 기술을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슈미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하지만 예전 같은 조건은 기대하지 마세요. 실제로 한국의 새로운 원칙은 명확했어요. 기술 협력은 최소한으로 하고 완성품 판매에 집중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서방 국가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죠. 나토 회의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한국 대표들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의는 지키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한국방산진흥원의 박민준 과장이 회의에서 발표할 때였어요. 한국은 앞으로도 나토 국가들과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협력의 범위와 방식은 조정될 것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어요. 조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박 과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상호 신뢰에 기반한 단계적 협력을 의미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비즈니스 관계만 유지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이 서방 국가들에게 신뢰도에 따른 차등 대우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습니다. 회의 후 박 과장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과장님, 한국의 새로운 정책이 꽤 강경한 것 같은데요. 박 과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강경하다기보다는 현실적이 된 거죠. 현실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요. 기술을 공유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진심으로 대할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할 거예요. 그때 저는 한국의 변화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몇 달 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호주, 캐나다 등은 여전히 긴밀한 기술 협력을 받고 있었어요. 반면 폴란드, 독일 등은 기본적인 거래 관계로 격화됐습니다. 특히 터키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터키는 한국과의 협력에서 투명성을 강조하며 기술 공유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했어요. 그 결과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한 거죠. 이탈리아의 로시가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엘리사, 한국이 우리를 차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이 있을까요? 마르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그렇지 않은 고객을 구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영원히 고객으로만 남아야 하는 건가요? 그건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어요. 한국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면 관계도 개선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상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의 말 나토 연례 평가 보고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실렸어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서 관계의 질적 변화가 감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지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서방의 기술 파트너가 아닌 독립적인 기술 공급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돌아봤어요. 한국은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더 이상 서방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2024년 12월 저는 마지막 나토 기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1년간의 한국과 유럽 관계 변화를 정리하는 보고서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 기술을 해석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점이었습니다. 도면을 훔쳐보고 분석했지만 정작 그 기술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독일 기술연구소의 최종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기술적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해당 기술의 독자적 구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왜 불가능한지 이유도 명시되어 있었어요. 기술의 배경이 되는 운용 철학과 전술 교리를 이해할 수 없음.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한국 기술자들이 옳았던 거였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면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과 경험이 담긴 산물이었던 거죠. 프랑스 탈레스 그룹의 보고서는 더욱 솔직했어요. 한국 기술의 단순성은 겉보기일 뿐 실제로는 고도의 시스템 통합 사상이 반영된 결과. 우리의 기술 체계로는 동일한 효과 구현 어려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보고서에는 이런 결론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현장 경험과 실전 감각이 기술 설계에 직접 반영됨. 실험실 기반의 서방 기술로는 모방 한계 존재. 결국 1년간의 기술 도용 시도는 실패로 끝난 거였어요. 도면은 훔쳐봤지만 철학은 훔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김 박사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어요. 박사님, 유럽에서 한국 기술을 분석했지만 결국 모방하지 못했어요. 김 박사가 전화 너머로 웃었어요. 당연한 결과죠. 왜 당연한가요? 우리 기술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사람에게 있거든요. 분단 상황에서 수십 년간 쌓인 실전 경험과 절박함이 만든 기술이에요. 그걸 어떻게 복사하겠어요? 그럼 유럽이 한국만큼의 성능을 내려면 직접 경험해봐야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행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절박한 현실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이성수 과장과의 마지막 통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성수 씨, 유럽이 결국 한국 기술 모방에 실패했어요. 예상한 결과예요. 우리 기술의 진짜 가치를 그들이 이해했다면 애초에 훔쳐보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앞으로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지켜볼 거예요. 그들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그냥 당장 필요해서 잠깐 고개 숙인 건지요. 변화의 기준이 뭔가요? 이성수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진정성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성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엘리사님, 우리가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요. 기술을 공유하는 것과 기술을 파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요? 공유는 파트너와 하는 거고 판매는 고객에게 하는 거죠. 앞으로는 확실히 구분해서 접근할 거예요.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기술은 공유할 수 있지만 신뢰는 복원되지 않는다. 이 문장이 지난 1년간의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개인적인 성찰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유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문화와 철학의 충돌이었던 거죠. 서방은 기술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봤지만 한국은 기술을 인간관계의 연장선으로 봤어요. 그래서 기술 도용을 단순한 정보 절취가 아니라 관계의 배신으로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1년 후 나토 내부 평가에서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어요. 한국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접근보다는 문화적 이해가 더 중요함을 확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관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아요. 만약 처음부터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깊은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대응은 저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때로는 화를 내는 것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이 만든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의 긴장과 위기 속에서 단련된 지혜와 철학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중한 것을 우리와 나누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기술의 겉모습만 보고 진짜 가치는 놓치는 일들이요. 하지만 진정한 기술의 힘은 도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한국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신뢰를 배신당한 후에도 계속 베푸는 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니까요. 이것이 제가 목격한 조용한 전쟁의 전말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하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도 깊은 상처를 남긴 신뢰의 전쟁이었어요.